암에 걸렸어. 그럼 제일 먼저 야 이제부터 뭘 먹어야 되나?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이게 액체로 쓰면 오일이라 그래, 기름이라 그래요. 훨씬 더 건강에 이롭다. 염증도 완화시켜주고 또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잘 참고하셔서 실천해 보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저도 현대의학을 배운 의사인데 현대의학은 저는 구조의학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구조가 망가졌을 때 뭔가 치료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한거순요법은 기능의학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능이 문제가 됐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히포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냐면 질병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사소한 잘못이 축적된 결과물이다. 그래서 오늘까지 건강하다 내일부터 딱 환자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 중간에 미병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처럼 숙면을 못 취하고 뭐 좀 피로가 많은 것 같고 목도 결리는 것 같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아무리 검사해도 아무 이상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 쇼핑하는 환자들도 많아요. 자기를 환자로 좀 인정해달라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검사를 추가로 하거나 어떠한 치료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법에 그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혈액검사 하면은 옆에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게 정상치가 아니고 자세히 보면 기준치 또는 참고치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기준치라는 건 뭐냐면은 정상치가 아니고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난 사람은 극단의 2.5%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공복시 혈당이 99까지가 기준치의 범위다. 그러면 98, 97 나오면은 아 이거 당뇨 전 단계 같은데 조심하시고 자주 검사하세요. 뭘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105야 당뇨 환자네요.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구조가 한번 망가져서 미병 기간을 지나서 환자가 되면 다시는 옛날의 자기로 못 돌아가요. 그러나 기능이 나빠졌을 때 미병 기간이 있을 때부터 노력을 하면은 다시 옛날의 건강한 자신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몸은 과수원의 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수원의 토양이 아주 기름진 옥토면 거기서는 건강하고 맛있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는 거죠. 근데 과수원의 토양이 막 기름에 오염돼. 중금속에 오염돼, 발암물질에 오염돼, 활성산소에 오염되면 거기서는 병든 열매가 나는 거예요. 고혈압이란 열매, 당뇨란 열매, 암이란 열매가 나는데 현대학은 뭐냐면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만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간 지나면 고혈압이란 열매가 더 크게 난다든지 뇌혈관이라는 열매가 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양을 바꾸자. 우리 몸의 토양이라는 게 뭐겠어요? 혈액 아니겠어요? 혈액 안의 성분을 바꾸자. 그래서 혈액 안의 성분을 바꿀 때 가장 강력한 것이 음식이라는 거죠. 왜냐면 음식만큼 우리 몸에 24시간 지배하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일주일간 정말 쓰레기 같은 음식만 먹어보세요. 검사하면 100% 나쁘게 나오지만 본인이 알아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근데 일주일간 나쁜 거 딱 끊고 신선한 채소 위주로 정말 좋은 음식 먹어보세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혈액검사 하잖아요. 다 좋아져요. 우리 병원 다 암 환자인데 식이요법 하면 암 환자만 식이요법하고 보호자는 통닭시켜 먹고 그럴 수 없잖아요. 같이 하게 돼요. 그러면 보호자들이 반 이상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있어요. 이런 분들은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거의 당뇨약이나 고지혈증약이나 혈압약을 끊거나 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지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방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체 덩어리로 있으면 지방이라 그러고 이게 액체로 있으면 오일이라 그래요. 기름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방은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일단 고체로 돼 있는 거는 포화지방이죠. 포화지방은 대부분 이제 동물성 지방인데 예를 들어서 고기에 붙어 있는 지방 아니면 육가공식품 치즈 버터라든지 이런 것들 또 식물성인데 포화지방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팜유, 그죠? 야자수유 아니면 코코넛 오일 거기 보면 허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고체로 돼 있어요. 이거는 포화지방이에요. 그래서 그 포화지방이 참 이제 말이 많은데 사실은 포화지방이 나쁘다기보다는 포화지방은 이제 뭐냐면 심혈관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돼 있죠. 근데 포화지방이 나쁜다기보다는 실제로는 트랜스지방이 나쁜 거예요. 심혈관 질환이라는 이런데. 근데 트랜스지방이 이게 진짜 나쁜 놈인데 얘의 누명을 포화지방이 뒤집어 씌운 것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은 포화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을 할 게 아니라 그 종류를 좀 볼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코코넛 오일 같은 거는 식물성 포화지방이잖아요. 특히 암 환자 중에서 항암을 하고 복수가 차서 못 먹는 영양실조에 악역질에 빠진 사람은 이걸 먹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코코넛 오일에 있는 포화지방산은 그 장사슬 지방산이 아니고 중간사슬이에요. 그래서 얘는 암세포의 먹이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대신 이게 에너지 공급원이 되니까 악역질에 빠진 암 환자한테는 코코넛 오일을 먹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포화지방산보다
지방산보다는 불포화 지방산이 훨씬 더 우리 몸을 이롭게 한다는 많은 의사들이, 많은 의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예전처럼 무조건 포화 지방산은 안 된다. 여기에서는 조금 후퇴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포화 지방산을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포화 지방산 먹을 게 많은데. 그다음에 이제 불포화 지방산 얘기를 좀 할 텐데, 일반인들이나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다중 지방산이에요. 그리고 오메가9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단일 지방산인데, 그 오메가3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메가3가 우리 몸의 염증도 완화시켜주고 또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세포도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메가3에 있는 오일들이 어떤 거냐면, 이 거선요법에서는 예전부터 아마씨유를 처방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마씨유가 지금 이제 암환자들이 많이 드세요. 근데 아마씨유가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들기름이라는 아주 좋은 오메가3가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를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로 먹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이롭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 식이 처방에 있어서 지방이나 오일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처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씨유나 들기름은 우리가 충분히 먹으라고 돼 있어요. 특히 채식 위주로 식이를 이제 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 오메가3를 보충하셔야 돼요. 그때 내가 가장 권하는 건 들기름, 그리고 이제 아마씨유인데, 뭐 모든 기름은 가열을 하거나 빛을 쪼이거나 산소와 결합하면 이게 산패돼요. 산패되는데 들기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통적인 우리나라 들기름은 뭐예요? 들깨를 막 이렇게 고온에 볶아가지고 막 짜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산패해버리기 때문에 냉압착한 들기름. 요즘은 워낙 많은 그 환자분이나 일반인들이 건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서 들기름은 냉압착을 먹어야 돼. 그래서 냉압착 들기름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거는 들기름 이만한 거를 사가지고 따서 이렇게 먹으면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산패된다고. 그래서 일회용분으로 딱 소포장돼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시고, 그래서 저는 오메가3를 영양제로 드시는 것보다는 아침 저녁으로 들기름을 갖다가 티스푼으로 한 스푼씩 먹으면 더 좋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통들깨를 먹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통들깨가 껍질이 좀 먹기가 불편하시면 생들깨를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예요. 모든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샐러드를 한 접시 먹고 시작해라, 이렇게 되는데, 내가 어디 밖에서 외식을 해. 근데 샐러드를 준비를 못했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통들깨 가루를 한 스푼 이상 먹고 하시면 샐러드처럼 그 다음에 먹는 음식들의 당 지수를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6 얘기인데, 오메가6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콩기름, 뭐 참기름, 그리고 이제 씨앗에서 짠 포도씨유라든지 해바라기 씨유라든지 옥수수유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오메가6는 우리 몸에 염증을 좀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오일을 먹을 때, 기름을 먹을 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한데, 가장 좋은 건 1대1이 좋아요. 그러나 1대1을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4를 넘지는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율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가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9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유라든지 뭐 아보카도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는 주로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은 샐러드에 드레싱용으로 쓰시면 좋아요. 특히 아보카도유는 이 당 지수가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먹는 음식들의 당 지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뭐 이거 먹으면 나요, 이거 먹으면 안 걸려, 이런 건 없다. 음식이라는 것은 골고루 전체식을 해야 되는 거고, 식이요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식재료를 먹으라고 처방해 주는 것은 어떤 식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순서로 어떤 시간에 어떻게 보관해서 먹느냐, 전체적인 패턴을 짜주는 게 식이 처방이지, 이거 먹으세요, 이거 먹으세요,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에 걸렸어. 그러면 이제 뭐 억울하고 불안한 거 이제 뭐 이런 거 지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제일 먼저, 이제부터 뭘 먹어야 되나?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영양사 선생님들이 이제 영양 상담을 해주세요. 그러면 대학의 영양사 선생님들이 컨설팅 해주시는 건 뭐냐면, 거대 영양소예요. 우리가 영양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에너지를 만들고 몸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것이 있고, 에너지를 내지도 않고 우리 몸을 구성해 주지도 않지만 세포의 신진대사를 조절해주는 미세 영양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대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병은 전부 암 환자인데 이 거대 영양소를 중요시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90% 이상은 우리보다 더 잘 드시고 활동도 잘 하세요. 아무리 말기암 환자라도.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우리는 미세영양소를 조절해서 세포가 신진대사를 건강하게 해서 암세포는 말라 죽이고 정상세포는 활성화시키자는 얘기인데, 우리 거대 영양소도 에너지를 내는 것도 생각해야죠.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지만 그중에서도 탄수화물이다. 우리 몸에는 발전소가 두 종류가 있다고 봐야 돼요. 평상시의 발전소는 뭐냐면 탄수화물이라는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상세포의 대부분은 비상상태, 몸의 주인이 탄수화물을 안 먹어, 단백질과 지방만 먹어. 그러면 비상발전지가 있어요. 그때는 단백질과 지방을 연료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비상시에 하는 거죠. 그러나 또 정상세포 중에서도 뭐 뇌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로지 탄수화물만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러니까 비상시에 발전기를 돌릴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이를 하는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의 에너지를 내는 이제 영양소인데, 많은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그래요. 아주 자랑스럽게,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 그럼 뭐 드세요? 난 채소만 먹어요. 그러면 채소 안에는 80%는 식이섬유고 나머지 20% 중에서 많은 부분은 비타민, 미네랄, 미세영양소지만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는 탄수화물이 제일 많은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야. 왜냐하면 암세포도 탄수화물을 먹고 살지만 우리 정상세포도 평상시에는 탄수화물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 암세포 굶겨 죽인다고 탄수화물을 안 먹게 되면 암보다 내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뭐냐면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것과 나쁜 탄수화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펫시트의 원리를 보면 되는데, 암 환자분들 펫시트 한 번 이상 찍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펫시트를 찍을 때 요만한 링거액을 이렇게 정맥으로 맞잖아요. 이게 뭐냐면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 분자에 이제 핵을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사를 놓으면은 20초 만에 온몸으로 번지겠죠. 그러면 탄수화물이 들어왔잖아요. 탄수화물의 마지막 분해산물이 포도당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밥이 들어온 거야. 즉 휘발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힘센 놈이 다 뺏어 먹겠죠. 그래서 몸에 있는 암세포로 우선 다 가는 거야. 그리고 암세포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그 남은 탄수화물을 정상세포가 나눠 먹게 되는 그런 원리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암이 있다 그러면 그 포도당 수액이 일로 다 들어갔겠죠. 그럼 그 핵을 발라놨으니까 거기서 감마선이 반짝반짝 나온단 말이에요. 감마 카메라로 딱 찍은 게 펫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암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지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어, 김치를 먹고 깍두기를 먹고 밥을 먹고 국수를 먹고 이렇게 먹으면 밥이 일로 못 들어가고 김치가 일로 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 분해해가지고 포도당만 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당 100g을 정맥주사를 놨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걸 100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비교해서 시금치는, 감자는, 파프리카는 100g을 먹으면 얼마를 올라가느냐, 이 상대 수치가 당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혈당이 바로 확 포도당 수액처럼 피크를 쳐서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펫시트의 원리처럼 몸속에 있는 암세포로 먼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놈들을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면은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혈당이 서서히 올랐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채소지요. 왜냐하면은 채소의 80%는 우리가 분해시킬 수 없는 식이섬유예요. 소나 말은 대세김을 하잖아요. 반추동물은. 그래서 하루 종일 대세김을 해서 이 식이섬유를 다 포도당으로 쪼개서 피로 흡수해서 에너지로 써요. 하지만 우리는 대세김을 못하기 때문에 채소를 먹으면 80%는 뱃속에 북을 끓다가 대변으로 나간다. 그리고 20%만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흡수 속도가 느리겠죠.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천천히 내려가는 거는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골고루 들어가서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암이 많이 진행된 환자라 할지라도 우리 몸에 세포가 100조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세포 중에서 암세포는 1%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의 99%는 정상세포로 들어가고 나머지 1%만 암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나쁜 탄수화물은 먹지 말고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쁜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것들이 정제 탄수화물들인 거죠. 깎은 흰쌀이라든지 흰 밀가루라든지 흰 설탕이라든지 흰색 소금이라든지 흰 첨가물, 이 조미료들,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면 채소 속에 있는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다양한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원래 사람은 동물성 음식을 요만큼 먹고 식물성 음식을 이만큼 먹는 잡식동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동물성 음식을 안 먹어야 되겠어 라고 결심한다면 동물성 음식은 완전 식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몸에 필요한 뭐 필수 아미노산이라든지 칼로리라든지 단백질, 지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채소는 불완전 식품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현미에 없는 거는 당근에 있고 당근에 없는 건 시금치에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채소 위주로 갈 때는 몇 가지만 계속 좋다고 해서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영양소 결핍이 생깁니다. 그래서 채식 위주로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골고루 드셔야 돼요. 채소를. 그래야지 영양소 결핍이 안 생깁니다. 두 번째는 전체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웬만하면은 채소나 과일이나 곡식, 곡류를 갖다가 껍질을 까지 않고 통째로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껍질 속에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고 껍질 속에 있는 그 파이버들을 식이섬유에 의해서 당지수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먹고 전체식을 하고 많은 양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채식의 이로운 점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얘기인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아요. 우리가 힘을 내려면 단백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큰 수술해. 그러면 오늘부터 단백질을 엄청나게 먹어야 돼. 내가 지금 항암하니까 단백질을 엄청나게 먹어야 돼 라고 착각을 하는데 단백질은 에너지원이 아니고 우리 몸의 구성성분이에요. 면역세포의 구성성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벽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탄수화물은 하루에 얼마를 먹으라고 권고량이 없어요. 휘발유니까 에너지원이니까 오늘 활동을 많이 할 예정이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고 오늘 뭐 하루 종일 잘 거야 그러면 조금 먹어야 되겠죠. 오히려 뭐냐면 그래서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등산을 갈 줄 알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는데 비가 왔어. 잤어. 그러면 이만큼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이만큼밖에 안 썼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남잖아요. 이거를 우리 몸에 지방 형태로 저금을 해놔요. 지방간이라든지 혈액 속의 중성지방이라든지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을 때 이걸 다시 탄수화물로 바꿔서 에너지원으로 쓰게끔.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하루 3끼 식사를 꼬박꼬박 한 역사가 얼마 안 돼요. 근데 단백질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저금해 놓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하루 권장량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장하는 아이들이나 노년은 단백질이 많이 필요해요. 벽돌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성장이 다 끝난 성인들은 더 이상의 벽돌은 필요 없어요. 대신 매일매일 무너지는 벽돌, 소실되는 벽돌이 있어요. 머리카락 빠지고 각질 벗겨지고 대변으로 나가는 그 단백질 손실분만 보충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게 보통 몸무게 1kg당 0.5 내지 1g의 단백질.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하루에 한 30g, 40g의 단백질, 남자들은 하루에 한 40에서 50g의 단백질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얘는 탄수화물처럼 저금을 안 해놓고 뱃속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그냥 나가요. 그래서 우리 삼겹살 많이 먹고 나면 뭐예요? 설사하잖아요. 흡수가 안 되니까. 그리고 흡수가 안 되고 계속 차 있으면 이게 뭐예요? 또 부패해갖고 독소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래요. 동물성 단백질이 좋아요? 식물성 단백질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예를 들냐면 단백질은 벽돌이니까. 근데 벽돌의 종류가 다르다 이거야. 이게 황토 벽돌이냐? 콘크리트 벽돌이냐, 대리석 벽돌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점은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체내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비타민 B12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이런 게 풍부히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동물성 단백질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동물성 지방이 같이 섞여 있어요. 동물성 지방은 이제 포화 지방산이잖아요. 지방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고기 먹으면 단백질도 먹고 지방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은 벽돌이 되는 거죠.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식물성 단백질을 하려면 내가 콩 위주로 뭐 현미 위주로 녹황지 채소 위주로 이렇게 하려면 다양한 채소를 많은 양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항암을 해서 뭐 거의 먹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흡수력이 떨어진 사람이라든지 연세가 많은 사람은 반드시 동물성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동물성 음식이 질겨가지고 소화 흡수가 안 되고 뭐 식물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샤브샤브 먹을 때 보면 이 고기는 넣었다 빼야 돼요. 채소는 푹 삶아야 돼요. 그래서 소화 흡수력이 떨어진 분,
아이들, 또 항암을 해서 소화기 점막이 손상돼서 흡수가 안 되는 분, 또 노인들은 뭐예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분들은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일정량을 보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한테 모든 상황에 똑같은 식이 처방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암의 예방이라든지 우리가 암을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암과 투병을 하는 분이라든지 그래서 암을 치료를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시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참고하셔서 실천해 보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한 분은 암이 3번 걸리셨어요. 40대 때는 위암, 50대 때는 상행결정암, 60대 초에는 행행결정암. 그래서 이분은 위하고 대장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또 항암을 못 하세요. 식이요법에 매달린 거예요. 지금 모든 수치가 정상이세요.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시기의 패러다임을 짜자는 거죠. 한 가지를 꼽자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감자와 당근을 기본으로 해서 암에 걸리는 걸 예방할 수도 있고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세대 암 전문의 이영석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시기의 패러다임을 짜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음식의 식재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식재료라도 모든 것을 만족하는 완벽한 식재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가진 식재료를 선택해서 이것을 어떻게 가공하고 요리하느냐, 그리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언제 먹느냐, 이런 전체적의 패러다임을 짜야 되는 것이지 이게 좋고 이거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구태여 추천하자 그러면 일단 나쁜 걸 안 먹어야 되겠죠. 그죠? 음식 중에서. 하나만 찢자면 참 그런데 보통 제가 이제 말하는 게 500식품 먹지 말라. 정제 탄수화물들이죠. 흰 쌀밥, 흰 밀가루, 흰 소금, 흰 설탕, 흰 조미료를 먹지 말자고 그러는데 이걸 가공했을 때 완벽하게 만들어진 완제품에는 짠 걸 먹지 마라. 단 걸 먹지 마라. 그리고 탄 걸 먹지 말라. 이게 다 결합되어 있는 음식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간짜장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밀가루를 또 사용하죠. 또 위에 또 양념을 많이 해서 맛있게 해서 짜고 달죠. 간짜장은 볶잖아요. 좋은 음식은 그거겠죠. 신선한 채소가 많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항암물질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뭐 식감도 좀 괜찮아야 될 것이고 보관도 용이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식이 패러다임이 있지만 한 가지를 꼽자면 히포크라테스 수프라고 꼽겠어요.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감자와 당근을 기본으로 해서 파, 마늘, 양파, 파프리카, 또 브로콜리, 또 뭐 단호박, 바나나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2시간 정도 약한 불로 이렇게 삶아서 그 다음에 또 이걸 믹서에 갈아서 체에 걸러서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다양한 몸에 좋은 성분들이 있고 또 식감도 좋고 보관도 이건 4, 5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호하는 음식을 레시피를 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맛을 내기 위해서는 단호박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바나나를 좀 넣는다든지 아니면 레몬을 즙을 좀 짜서 넣는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메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방해주면 제일 먹을만하고 맛있는 게 이 히포크라테스 스프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는 거거든요. 맛있는 음식은 다 몸에 해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뭔가 조금 식감이 좋고 또 소화도 잘 되고 뭐 부담이 없는 게 이 히포크라테스 스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암 거순요법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120, 30년 전에 독일 의사인 막스 거슨 박사가 여러 가지 암을 포함한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거순요법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또 21세기의 현실에 맞게끔 재구성하고 업그레이드 시킨 게 제암 거순요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암에 있어서 이 3가지 큰 무기가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작된 지가 1980년대 이후부터 항암, 수술, 방사선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슨 박사가 활동하던 시기는 1940년대예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게 가장 중요한 게 식이요법, 운동요법, 스트레스 조절이라든지 환경오염을 없앤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병원이 이제 제암 거순 식이요법을 하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식이요법을 상담하러 오세요. 그러면서 이미 본인이 나름대로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1년 이상 식이요법을 하고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식이요법을 한 걸 자세히 들어보면 내가 더 건강하기 위해서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건강 식이요법이고 암 환자들한테 처방을 하는 제암 거순 식이요법은 치료식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라든지 하는 프로토콜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식이요법이 있어요. 근데 대한것은 식이요법의 가장 큰 장점은 전 세계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슴요법을 처음 시작한 분도 독일의 의사인 막스 거슴 박사이고, 그래서 이게 생리학적인 생화학적인 이론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니시요법이라고 뭐 일본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강의하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물어보면 이게 생리학적인 의학적인 메커니즘이 뭡니까? 그러면 모른대요. 그냥 뭐 이렇게 옛날부터 해와서 한다. 근데 그런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사, 혈액 검사라든지 기능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시기를 처방을 하고, 또 시기를 하는 도중에 또 이걸 계속 추적 검사를 해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환자한테 똑같은 시기 처방이 없고, 환자의 병명에 따라서 암이라 그러면 이분이 수술을 했는지 항암을 했는지, 또 식사를 잘 하시는지, 지금 뭐 거의 못 먹는지, 이거에 따라서 또 간 기능은 어떤지, 콩팥 기능은 어떤지, 여기에 따라서 시기가 다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식이요법보다 치료적 그런 강도가 높고, 또 과학적인 의학적인 그런 관리하에서 진행된다는 게 큰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뭐 할 얘기가 많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염식, 야채식이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염식하고 야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한거슴요법을 좀 더 강력하게 할 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생화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채소 안에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항암 물질이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최대한의 방법으로 섭취하게 하는 식이 프로토콜이다. 두 번째는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몸에 많은 전해질이 있지만 결정적인 전해질이 나트륨과 칼륨이죠.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나트륨 칼륨의 농도와 세포 속에 있는 나트륨 칼륨의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세포 안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서 해독을 시키고, 또 세포에 들어있는 수분을 빼내서 세포 부종을 가라앉혀서 세포가 건강하게 신진대사를 하게 해주고, 또 칼륨이 세포로 들어갈 때 산소가 같이 들어가므로 인해 가지고 산소를 통한 활발한 신진대사를 하게 하는 그러한 이론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식이요법을 한 분은 이제 우리 아버님이고, 우리 아버님을 할 때는 세계적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2001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어떤 거슴요법을 체계적으로 한 환자분이 담도암 환자인데, 담도암 수술하고 1년 있다 폐에 전이 간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2004년 4월 1일부터 이제 거슴요법을 한 거죠. 그땐 제한거슴요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거슴요법이 우리나라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한 3권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보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오리지널 거슴요법은 매 시간마다 녹즙이라든지 당근즙이라든지 샐러드라든지 이런 걸 그때그때 만들어서 13번을 먹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거슴요법을 하려고 그 거슴 교과서를 읽어보는 순간 나는 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그걸 책을 번역한 분이 의사가 아니고 영문학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학적인 베이스가 없이 그대로 번역만 하신 거죠. 그리고 따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분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는데, 이걸 혼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도우미 아주머니를 2분 뒀어요. 하루에 13번을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2015년에 뜻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대한제암거슴의학회를 만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실현 가능하도록 레시피를 한 1년간 연구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직장생활이나 일반적인 그 사회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이 제암거슴요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거슴요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암 환자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만약에 대학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못하고 항암도 못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하루에 채소를, 여자분들 같으면 한 5, 6kg, 남자들 같으면 한 7, 8kg, 좀 체격이 크면 9kg까지 처방을 합니다. 이걸 다양한 방법으로 먹는 거죠. 샐러드로도 먹고, 또 야채를 구워 먹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또 살짝 데치거나 쪄 먹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식이섬유를 빼고 즙을 내서 먹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또 끓여서 수프로 먹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통곡류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이라는 게 뭐냐면 껍질을 까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현미나 귤이나 이런 걸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고구마나 감자나 당근이나 이런 걸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루 3끼 식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면 이제 곡류를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2끼 정도는 현미 또는 귀리로 밥이나 죽을 먹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 샐러드를 크게 한 접시 드시라 그래요. 그리고 그 샐러드는 이제 다양한 제철에 나오는 신선한 채소를 드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드레싱은 주로 거기다 올리브유나 아니면 발사믹 식초 아니면 들깨가루나 들기름으로만 샐러드를 한 접시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채소가 가장 당 지수가 낮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채소 중에서 구워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버섯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아니면 토마토라든지 파나 양파나 이런 거라든지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들은 구워 먹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바로 과일을 드시는데 과일도 색깔마다 각기 다른 영양소들이 충분히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과일도 과당이 많기 때문에 채소처럼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조금만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샐러드를 먹고 바로 과일을 드시면 당 지수를 이렇게 희석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뭐냐면 단백질을 드시는 거죠. 주로 단백질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드시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에 그 두유 제조기 대부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두유 제조기를 통해서 콩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두유를 만들거나 아니면 낫또를 드시거나 아니면 두부를 드시거나 이렇게 해서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미밥을 먹는 거죠. 그리고 제일 끝으로는 이제 견과를 드시고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200cc의 야채 주스를 10번을 먹게 합니다. 그러면 한 2000cc를 먹는 거죠. 거기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신선초라든지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당근도 당뇨 환자가 아니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또 비트도 들어가고요. 경우에 따른 레몬즙도 좀 짜서 할 수 있고 이거를 하루에 한 컵이 한 200cc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10잔인데 이거는 뭐 식사와 관계없이 꾸준히 이렇게 드시는데 이렇게 하루 먹을 거를 2000cc를 갖다가 이렇게 두 통에 담아 가지고 물 마시듯이 이렇게 드시면은 칼로리가 오버가 돼요. 또 필요한 영양소가 다 충분히 공급이 됩니다. 크게 암이 발생하는 원인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죠. 근데 다행히도 그 유전적인 거는 다른 질병에 비해서 유전적 경향은 암은 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가 다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자식이 암에 걸릴 확률은 10%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대사증후군,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비만 이런 것들은 엄마가 고혈압이고 아버지가 당뇨야. 그러면 자식들은 80%에서 언젠가는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어떠한 그 원인은 아니지만 리스크 팩터, 위험 인자라는 게 있죠. 예를 들자면 어떤 음식을 먹는지, 운동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스트레스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또 뭐 내가 담배를 피는지, 술을 먹는지, 폭식을 하는지, 뭐 비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죠.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력이죠. 뭐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 암으로 발현되지는 않아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잘 조절한다면 암에 걸리는 걸 예방할 수도 있고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정말 뭐 수많은 환자들이 지금 주마등 같이 스쳐가는데 그중에서 뭐 기억나는 분을 한 두 분 꼽자면은 한 분은 암이 3번 걸리셨어요. 40대 때는 위암, 그래서 위절제술, 그리고 50대 때는 상행결정암, 그리고 60대 초에는 횡행결정암. 그래서 이분은 위하고 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식도담에 소장담에 항문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항암을 못 하세요. 항암을 하면은 이 부작용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심해요. 그래서 스스로 항암을 포기하는 대신 자기가 이제 식이요법에 매달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20몇 년 동안 식이요법을 하셨죠. 지금 이제 그 70이 좀 넘으셨을 텐데 세 번째 암이 걸린 게 지금부터 한 7, 8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걸렸던 위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완치가 되었고 지금 일상생활 정상적으로 하시는데 지금도 그 식이요법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4시 반쯤 일어나서 한 2시간 동안 하루 먹을 이 음식을 본인이 남자분인데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걸 드시고 또 한 분은 6년 전에 황달이 있어서 응급실 가니까 췌장암으로 진단받으셨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췌장암은 처음에 수술 못하는 분이 많잖아요. 이분도 이제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했는데 그때 이제 항암을 하면서부터 우리 병원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식이요법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하시면서 보통 이제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면 다시 수술할 수 있는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겨울에 진단받고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가을에 수술하셨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보조 항암 치료 6번 하고 지금 항암 끝난 지가 5년 정도 되셨는데 지금 모든 수치가 정상이세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금도 6년 전과 똑같은 식이요법을 하시고 저희 병원도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오세요. 그래서 역시 이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걱정을 안 하세요. 고민을 안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노력해요. 왜냐하면 이 노력이 정말 바쁘거든요. 그래서 걱정하고 노력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은 걱정만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식이요법도 하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못할 부실을 자꾸 돼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근데 결과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내요.
그래서 절실한 마음과 긍정적인 마인드와 뭔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가 있으면 결과가 완전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대학에서는 수술 항암 방사선만 하는 분과 여기에 더해서 자기가 할 일, 식이라든지 보완대치약을 같이 하는 사람은 통계를 완전히 따로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위내시경 했을 때는 멀쩡했는데 올해 위암 발견했네. 화가 나는 거예요.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사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에 비해서 얻는 정보가 별로 없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굉장히 피폭이 많은 거죠. 두 번째는 비용 대비 얻는 정보가 별로 없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하시고 자주 하시라. 아주 비용도 저렴하고 방사선 피폭도 없고 또 정확도도 높고 그리고 굉장히 간편한 검사니까. 그래요. 이제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이 이제 화가 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놈 뭐 검사를 뭐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찍고 뭐 CT 찍고 MRI 찍고 왜 하느냐. 펫이 제일 비싸고 정확한 펫만 찍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담당 교수님은 이거 검사할 때마다 말이 바뀌어. 심지어는 이거 뭐 수술을 전하고 수술 후에 말이 바뀌어. 이래서 병원 옮기는 분도 사실 있어요. 다 똑같아요, 옮겨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거예요. 작년에 위내시경 했을 때는 멀쩡했는데 올해 위암 발견했네.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암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중요한 게 본인이 궁금한 건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화가 풀려야지 면역력이 살아서 병과 싸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본인의 상태를 좌표를 잘 찍어드리고 그리고 대학에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라고 이제 통역을 해드리죠. 왜 한 가지 검사만 안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한마디예요. 어떠한 검사도 민감도와 특이도가 100%인 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민감도는 뭐냐면 그 검사를 했는데 병이 있는 걸 있다고 알아낼 확률이 몇 퍼센트냐. 특이도는 뭐냐면 병이 없는 걸 없다고 알아낼 확률이 몇 퍼센트냐. 이게 완벽하게 100%인 검사가 없기 때문에 CT에서 안 보이는 게 MRI에서 보일 수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두 번째는 펫CT를 굉장히 신뢰하시는데 펫CT는 가장 간단한 스크리닝 테스트예요. 예를 들자면 오른쪽 가슴에 수상한 놈들이 있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펫CT에서 수상한 놈이 뭔지 알기 위해서 거의 집중적으로 CT, MRI 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암이 진단이 되려면은 사이즈가 영상의학적으로 뭐 내시경이나 영상의학에서 암이 발견되려면 사이즈가 최소한 1mm보다는 더 커져야 돼요. 근데 암세포가 자라는 걸 보면 지수 이론에 따라서 자라는데 만약에 내 몸에 언젠가 한 마리의 암세포가 생겼는데 이놈이 우리 면역세포에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남았어. 그럼 얘가 세포분을 증식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20번을 세포분을 하면 그때 이제 1mm가 된다고 돼 있어요. 이 기간이 몇 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검사 장비가 아무리 화질이 좋아도 1mm보다 작은 종양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1mm보다 작았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거기보다 커졌기 때문에 발견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건강검진에서 암 표지인자, 피검사로 암을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멀쩡했는데 CT 찍으니까 암이래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모든 암을 피검사로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피검사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피검사 종류도 10개가 안 되고 그 암 종류도 10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병에 유방암 환자가 왔잖아요. 10명 중에 8명 이상은 유방암의 암표지 피검사가 정상이 나와요. 그래서 뭐 유방암이 있다고 해서 CT에서도 보이고 피검사도 올라가고 모든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 제가 반드시 하시라고 하는 검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꼭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위암 발병률이 1, 2를 다투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짠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위암이 많은데 이거는 뭐 피검사 갖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내시경을 꼭 하시고 그리고 또 웃기는 게 위암도 1, 2위를 다투는데 몇 년 전부터 대장암도 완전히 반대암이잖아요. 위암은 맵고 짜고 이런 거 먹는 음식과 관계 있고 대장암은 뭐예요? 소고식 음식이잖아요.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과 관계 있는데 대장암도 우리나라가 발병 1, 2 국가를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반드시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위내시경은 30대 중반부터는 꼭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1, 2년에 한 번씩은 꼭 하세요. 대장내시경은 우리가 뭐 45세 이상 50대부터 하라 그러는데 요즘은 30대도 대장내시경 하면 용종절제소를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0대부터라도 대장내시경은 하는데 대장내시경은 뭐 위내시경처럼 그렇게 자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항은 135인데 무슨 말이냐면 올해 대장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없었다. 그러면 5년 후에 해라.
왜냐하면 대장 용종이 대장암으로 발병하는데 5년 내지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년 후에 해라. 근데 용종이 있어서 뗐다. 그러면 3년 후에 해라. 그런데 내가 우리 집안이 대장암 가족력이 있고 내가 비만하고 뭐 당뇨도 있고 그래. 그러면 매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나눠서 그 방사선 피폭에 비해서 얻는 정보가 별로 없다. 뭐 이런 건 할 필요가 없겠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건강검진을 하는데 복부를 초음파 대신 CT를 한다. 또 뭐 예를 들어서 관상동맥, 심장, 특별하게 뭐 이 심장에 문제가 없고 증상도 없는데 관상동맥 CT를 찍는다. 또 뭐 뇌압이 올라간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검진하는 김에 뇌 CT를 한번 찍어본다. 이거는 방사선 피폭량에 비해서 얻을 정보가 너무 없어요. 두 번째는 비용 대비 얻는 정보가 별로 없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들. 예를 들자면 이번 기회에 그냥 내가 목 척추부터 허리 척추까지 그냥 디스크 MRI를 싹 다 찍어보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MRI상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고 증상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MRI에 멀쩡한데 계속 아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증상이 있으면 정형외과 선생님이 처방을 내려줘요. 그러면 이건 의료보험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비용과 피폭은 많은데 얻는 정보가 없는 게 PET-CT죠. PET-CT는 정밀한 검사가 아니라 대충 검사예요. 왜냐하면 PET-CT가 비싸다고 해서 정확한 내 몸에 온몸에 암세포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PET-CT는 스크리닝이야. 그래서 저동료에 뭔가 수상한 암이나 만성염증이 있는 것 같아라고만 알려주는데 방사선 피폭은 25에서 30mS이니까 굉장히 피폭이 많은 거죠. 그리고 비용도 비싼 거죠. 그래서 이 PET-CT는 언제 유용하느냐 하면은 내가 암을 진단받았는데 어디 그 주위에 임파선이나 다른 장기에 전이가 갔나 이걸 볼 때 필요한 검사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초음파는 여기저기 막 갖다 대라고. 왜냐하면 초음파는 소리로 검사하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많은 걸 봐주잖아요. 그래서 초음파 할 때 조금 비용을 추가하더라도 갑상선도 대보고 유방도 대보고 복부도 대보고 그러면 복부에 간도 봐주고 췌장도 봐주고 비장도 봐주고 다 봐주잖아요. 그리고 남자를 같으면 전립선도 봐주고 이렇게 초음파는 좀 많이 하시고 자주 하시라. 특히 가족력이 있다. 아니면 내가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러면 매년 하세요. 초음파. 아주 비용도 저렴하고 방사선 피폭도 없고 또 정확도도 높고 그리고 굉장히 간편한 검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꼭 추천하는 거는 뇌의 MRI 말고 MRA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MRI는 뇌에 있던 그 구조를 보는 것이고 MRA는 뇌의 혈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은 머리에 시한폭탄 갖고 산다는 분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 뇌 동맥류예요. 뇌 혈관이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어. 그럼 요거는 까딱하면 터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 대형사고예요. 만약에 응급실이나 수술실 안에서 터지면 바로 응급조치라고 수술할 수 있겠지만 집에서 터지거나 뭐 길 가다 터지면 이게 응급실 가서 수술 가는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사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40대쯤 되면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우리나라 이게 유병률이 한 2% 내외 되니까 40~50명에 한 명이 있어요. 버스 타면 그 버스 탄 사람 중에 한 명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또 이것도 뭐냐면 방사선 피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셔가지고 조기에 조그만 게 발견되면 요즘은 그 개두술, 머리를 열고 수술 안 하고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탁 크립으로 찍어주는 시술을 하면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 꼭 추천하는 거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안 해주더라도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은 꼭 추가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개념은 소극적으로 병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잖아, 그죠? 당연히 병은 없어야 되고 모든 조직과 장기가 정상적인 가동을 하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혹시 질병이 발생할지도 모르니 그렇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서 내가 알아. 근데 내가 지금 아픈 데도 없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해. 나는 아무 병도 없어. 난 한 번도 감기도 안 걸렸어.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중요한 병은 증상이 없어요. 우리가 사소한 병들, 감기는 증상이 있지.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뭐 뇌혈관, 심장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이런 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자주자주 검사를 해서 없다는 걸 확인하고 혹시 있더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를 하자. 이것이 100세 시대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CT하고 MRI의 가장 큰 차이는
에너지원이죠. CT는 방사선을 쏘는 거고 MRI는 방사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체에 해로운 방사선 피폭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 그리고 또 이 CT는 금방 찍어요. 뭐 몇 분이면 다 찍는데 MRI는 이게 4, 50분 찍어야 돼요. 그래서 뭐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자세로 못 있는 분들, 또는 뭐 폐쇄 공포가 있어가지고 장비 안에 못 들어가시는 분, 어린 애들은 이게 좀 곤란해요. 4, 50분을 갖다가 이렇게 수면 마취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이 있고, CT는 주로 뭐 뼈라든지 아니면 폐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출혈 같은 걸 보는데 용이하고, 그리고 MRI는 주로 뭐 관절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척추라든지 뇌라든지 이런 쪽에 더 정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펫이 제일 비싸니까 펫이 제일 좋고 CT보다 MRI가 비싸니까 MRI가 꼭 좋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검사가 100% 진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떤 검사가 더 좋다, 이 검사에서는 이게 더 좋다,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해서 처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